2,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이 한국에 관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입니다. South Korea is over. This sounds brutal, but South Korea will soon start melting on all fronts. Demographically, economically, socially, culturally, and militarily. By 2060, the South Korea we know and love today will no longer exist. 불닭볶음면도 오징어 게임도 K-팝도 사라질 거라는 무서운 경고로 시작하는 이 영상 공개 7시간도 안 돼서요 1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유튜브 채널 쿠어츠게자흐트는 주로 과학기술 등을 다루는 교양 채널인데 이번 주제 한국의 인구 소멸입니다. 영상은 2040년이 되면 한국의 GDP가 정점을 찍고 거리엔 점차 어린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며 도시는 버려질 걸로 전망합니다. 원인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52시간 근무, 과도한 교육비 부담, 전통적인 성 역할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이렇게 한국의 인구 소멸을 주목하는 발언들이 쏟아지는 건 전 세계가 인구 붕괴에 직면했기 때문인데요. 영상은 출산을 장려하는 급진적인 변화만이 한국의 장기적인 회복을 가져올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영국의 인구 전문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최근이 아니고 2006년에 한 경고입니다. 오래전부터 한국은 저출산 문제를 겪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왔죠.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머니클래스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이 이렇게 심해진 배경이 뭔지 짚어보고요.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출산율이 매 분기, 매년 최저치를 새로 기록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불명의 기록을 계속 쌓고 있는 그런 소식을 봤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낮길래 그런 겁니까? 일단 아이 우는 소리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디스에서 어제 한국 신용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 경제가 계속 쪼그라드는 그 배경, 장기적으로 그 첫 번째가 바로 저출산 고령화를 꼽고 있습니다. 어제 내놓은 분석에서. 예,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주제고 어떤 배경하에 이런 저출산 문제가 야기된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출생아 수가 말이죠. 2015년만 해도 약 43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출생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줄어서 말이죠. 22년 24만 명으로 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반에 가깝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에요. 합계 출산율. 네,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은 여성이 가임 기간이죠. 만 15세에서 49세. 이 가임 기간 동안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까? 그 평균 출생아 수라고 볼 수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2년까지만 해도 1.3명, 한 명의 가임 여성이 1.3명, 한 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두 명을 낳아야 인구가 안 줄겠죠. 두 부부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근데 한 명마저도 안 낳는 2018년. 그러다가 22년에는 0.78명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 합계 출산율로 보면 OECD 회원국 중에서 1명이 안 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OECD 회원국이나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으로 훨씬 높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합계 출산율이 낮다. 이것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죠. 0.78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숫자를 충격적입니다.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치라는 건 알긴 알겠는데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예, 대한민국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인구가 쪼그라들어서 지금의 모습처럼 약 우리 5천만 명의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5천만 명이 아니라 2,500만 명의 국가 이런 식으로 쪼그라들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는 그것을 초과합니다. 2020년이 데드크로스예요. 2020년 들어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져서 그 이후 그 간격이 더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망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 자연 증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 개연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에는 48만 명이라는 출생자가 결국 20년 정도, 30년 정도 후에 네. 이 출생아가 또 다른 출생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022년에는 24만 명이 30년 후에 출생아를 또 이렇게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면 네. 더 줄어든 아이가 나중에 줄어든 아이를 또 태어나게 만들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도저히 이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굉장히 절처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놓여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계속 낳는 거네요. 그렇겠죠. 사람이 부족해지니까. 물론 여기서의 전제는 출산율이 안 떨어진다는 전제예요. 네.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고만 한다면 네, 네. 더 적은 아이의 수가 더 적은 아이의 수를 양산하겠죠. 네. 이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 있는데 네. 인구 좀 줄어들면 어때? 이게 뭐 이렇게 치명적이야? 네. 라고 제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이거 어떻게 네.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네네.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경쟁 면에서는 좀 나아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인구 네. 밀도 높은데. 그렇죠. 네. 그러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노동력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노동력이 줄어들면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열위하게 된다라고 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로 공장이 이전할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제가 계속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데 그 인구 중에서 만 15세에서 64세 인구, 생산 연령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요. 아하. 65세 이상 인구, 고령자는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명이 한 명을 부양 부담하다가 이제는 한 명이 두 명을 부양해야 되고 네. 한 명이 세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경제사회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떠안아야 할, 또 짊어져야 될 그 부양 부담이 가중되는 사회니까 네. 아무래도 역동성도 이룰 수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이렇게 침침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활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OECD 국가들의 2021년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 숫자를 뜻하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한 명도 되지 않아서 명백한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혼인 출산율로만 계산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즉, 출산율 중에 결혼한 커플의 비율만 따져보니 기존 선두와 또 꼴찌 그룹이 확 뒤집힙니다. 한국이 OECD 1위로 올라서죠.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과 일본에선 10명 중 9명이, 그리고 유럽에서 출산율이 낮은 폴란드에서는 10명 중 7명 정도, 이탈리아에서는 6명 정도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반면 합계 출산율이 높아서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나라들 한번 보실까요? 북유럽 국가들과 또 영국에선 10명 중 4, 5명이 혼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인 아이슬란드와 또 프랑스에서는 10명 중 3명 정도만 혼인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나머지는 이른바 비혼 출산인데요. 동거 커플이 아이를 낳거나 또는 독신 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초이스맘의 경우를 뜻합니다. 17년 전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비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한국이 살아남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최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아직 비혼 출산은 여전히 꺼내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서효정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20대 프랑스 여성 리나투는 결혼했는지 묻는 한국 사람들의 질문이 아직 낯섭니다. 요즘에 그냥 굳이 꼭 결혼해야 되는 제기는 없어요. 아마 10년 뒤에 사람들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프랑스 출산율은 1.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비혼 출산율은 62.2%. 동거 커플이나 인공수정으로 독신 여성이 낳는 아이가 10명 중 6명이 넘는 겁니다. 프랑스에선 1999년 도입된 팍스 제도를 통해 결혼과 동거 사이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이혼 절차도 없지만 동거 커플도 부부와 다를 바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선 결혼하지 않고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동거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실제 지난해 24만 커플이 결혼하는 동안 팍스 커플도 19만에 달했습니다. 비혼 출산율 2.5%인 한국 사회에서 동거는 입 밖에 내기조차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년째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친구들에겐 와이프라고 소개하지만 떳떳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신경 쓰인다고 싫다고. 네, 밝히지 말자고. 쟤는 뭐 시집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동거를 하냐. 법률상 부부가 아니란 이유로 여자친구가 응급실에 실려가도 보호자 역할을 못 해주는 현실이 더 야속합니다. 신혼부부 뭐 이제 뭐 집 대출이나 뭐나 혜택들이 있을 텐데 그걸 못 하니까 제가 오히려 동거를 그만하고. 결국 아이를 낳기 위해선 결혼을 통해 전통적 가족 제도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너무 수근거리고 욕할 것 같은데요. 그 시선만 없으면 저는 괜찮거든요. JTBC 서효정입니다.